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 최소 50여 명이 숨지고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파키스탄 탈레반이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고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고 김 대변인은 주가 조작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15% 인상안 등을 놓고 논의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더 많이, 더 오래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궁금증들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폭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이번 테러로 최소 50여 명이 숨지는 등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테러 후 파키스탄 탈레반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구급차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구조원들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 옮기고 건물 잔해를 들춰보며 사람이 깔려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तो जब हम पहुंचे तो धमाका हो चुका था। बहुत अफरा तफरी थी। 7 अफराद को हमने रेस्क्यू किया, 2-3 गाड़ी एम्बुलेंसेस में। तो 7 में से 2 हमें शहीद हो गए और बाकी 5 जो थे वो जख्मी। 어제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 관계자는 괴한이 신도들 앞쪽에 있다가 스스로 폭탄 조끼를 폭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50여 명이 숨지고 1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현지 경찰입니다. 외신들은 파키스탄 텔레반 사령관인 사르바카프 모아반드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부와의 휴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보안경보 발령과 함께 수도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어제 오전 5시 51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1층짜리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불이 나 주민 8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건물 한 채와 사무실 용품 등을 모두 태운 뒤 주변 건물로 번져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오전 11시부터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젯밤 6시 15분쯤 경북 봉화군 법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불은 주택 한 개동과 인근 야상의 임야 0.06헥타르 정도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장비 30대와 인력 104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4분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한 채와 창고 한 개동이 완전 태웠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풍이 불지 않은 데다 인근 야산에 눈이 남아있어 불길이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순방 일정이 유출된 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이 사퇴를 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 모두 사실상 공석이 됐는데 홍보수석실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부대변인의 사직 이유를 언론에 제공된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안보상 위험과 외교상 결례가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9월 강인선 전 대변인이 물러난 뒤 사실상 대변인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을 진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질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기존 3차례 순방 때 해온 관례대로 일정을 언론에 공유한 건데
실무급인 부대변인만 사직 처리한 건 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 사건 때도 도의적 책임을 물어 엉뚱한 비서관을 사퇴하게 하더니 매번 최종 결정권자인 김은혜 홍보수석은 놔두고 직원들만 책임지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보수석실의 뉴미디어 비서관도 장기간 공석이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홍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라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를 주장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김 대변인은 고발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 도중 2010년에서 2011년 우리기술이란 회사의 주식 거래에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공개됐다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김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라며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뒤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면서도 고발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 가능성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도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야권 인사 고발은 캄보디아에서 김 여사가 화나를 만날 때 조명을 설치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관저물색에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이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거운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겁먹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영부인 자격 떼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검찰에 수사받아라 용산이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않는 터무니없는 고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겁먹지 않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문제 삼아 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외에 우리기술이라는 또 다른 작전주 매매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물론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희가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작전주라면 그게 작전주라는 분명한 증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그리고 주가 조작을 했다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지 적어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얼마를 투입해서 주가 조작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던 게 10,000원이 됐다든가 이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선수라 그러죠. 돈을 대는 사람이 있고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주와 선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얘기하면서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로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좀 있으면 주식시장이 열리면 지금 오늘도 수십만 명이 그럼 주가 조작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매도한 사람이 다 얘기한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뭔가 가능성을 제기하려면 육하원칙은 적어도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라면 엄밀하게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자체 예. 사실로 왜 또 이럴까 이분이 뭐 청담동 그 의혹 제기하면서 좀 속된 말로 재미를 봤잖아요. 2022년 뭐 후원금이 꽉 찼다, 조기 마감했다 하면서 자랑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2023년 이제 새로 또 후원금을 모금해야 되니까 뭐 그런 또 뭐 이런 이목을 좀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물론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매체의 보도 내용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빙성의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국민 신뢰의 문제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전방위로 이루어지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럼 이게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가 조작 일당들의 어떤 1차 조작 이후에 2010년 5월 이후에는 완전 절연을 했고 계좌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공판에서 검사가 그 주가 조작 일당을 추궁하고 그 재판에서 공격하는 그 발언들을 좀 보면은요, 기록들을 좀 보면은요, 이게 그 주가 조작을 일당과 절연했다는 그 이후에도 일당들이 김건희 파일,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걸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지금 이 이야기도 검사의 말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공판 과정에서. 그 시기에 우리 기술이라는 것도 매도를 했는데 작전주로서 이 일당이 관리한 주식 종목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때 추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거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 김의겸 의원이 파고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런 걸 제기를 하려면 가볍게 너무 일반화시켜서 던지면 안 된다. 왜?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만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책임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물론 그리고 이게 공판 검사가 이제 재판 중에 나온 뭐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또 대통령실 이야기로는 우리 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고 없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도 없다. 재판 중이지도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면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해명한 거. 우리 기술이라는 게 작전주 전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전주라면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금융감독원에서 뭐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뭐 이렇게 저 공시를 하죠. 워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가짜 뉴스라면 가짜 뉴스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책은 진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술 20만 주를 취득한 계기 그리고 그것을 매도해서 뭐 얼마를 뭐 얻었다든가 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손실을 봤다든가 하는 것으로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형사 고발을 한다? 이런 건 좀 바람직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와 같은 사실관계 해명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작전주 아닌 걸 해명하라, 뭐 주가 조작 아닌 걸 해명하라 얘기하는 것은 참 적반하장이죠. 자신이 의혹을 제기할 때 그런 근거를 충실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누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 명품 가방 내가 훔친 걸 봤는데
라고 한다면 훔친 거 아닌 걸 증명해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자기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근거를 제기하고 그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의혹을 제기해놓고 아닌 걸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노동일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당의 대변인이 이런 여당의 이야기입니다. 또 무책임한 거짓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제 여당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노동일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김 대변인이 지난해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추원금을 다 걷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이번에도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을 제기해도 김우겸 의원은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본인이 실수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굉장히 그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과거사가 좀 굴레가 조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예. 그 메신저 어떤 신뢰라는 거는 굉장히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메신저의 신뢰가 좀 붕괴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런 문제 제기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문제 제기라면 굳이 김우겸 의원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전략적으로 다른 사람, 좀 메신저의 신뢰가 좀 강한 사람, 국민에게 좀 잘 소구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훨씬 더 전략적이고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TF를 공개 출범시키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특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또 있거든요. 글쎄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예. 미진하다든가 그 이후에 이제 보통 특검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미진하다는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있다든가 아니면 검찰,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시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해봐야겠다든가 그런 몇 가지 이제 그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특검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냐? 글쎄.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얘기는 또 오래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사실은 뭐 어떤 거라도 지금 이런 거 법안 발의하는 거니까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거니까 법안 발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왜 실행을 못하고 계속 특검 얘기만 군부를 떼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하세요. 이렇게 자꾸 군불만 떼지 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결국 이재명 대표에 쏠려 있는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쏠려 있는 그런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이렇게 이 김건희에서 특검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제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인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은 언론에 순방 일정이 유출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두고 좀 그 통보 수석인 김은혜 수석이 아닌 부대변인인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한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책임은 권한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지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홍보수석실에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게 여러 차례 일어났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대통령실의 용산 개편, 대통령실 개편을 보면은요. 과거에도 실무자금만 책임을 졌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실무자금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사법에서도 과잉 금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용산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일종의 부속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료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정원이 배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시스템이라는 게 다들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정원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다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정된 정원들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세 자리나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이것도 역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용산은 한번 문제를 점검해보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어떤 이야기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이 대변인도 뭐 거의 몇 개월째 공석인 상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부대변인마저 그만뒀으니 홍보수석인 김은혜 수석이 이제 대변인 역할도 하고 부대변인 역할도 하고 홍보수석 역할도 하는 1인 3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홍보수석실의 업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참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예. 이 내용을 보면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 그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순방 일정은 이제 기자들과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언론사 여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런 것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또 기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일정이 또 유출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다. 그리고 또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또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 기업들에게 하는 것도 대관 업무의 일종이고 그게 다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늘 유출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유출된 게 문제라면 그 유출한 기자를 문제 삼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하게 왜 부대변인을 경질했다? 그 이유가 석연치 않고 먼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변인도 공석이고 또 지난번 MBC 기자하고 말다툼 벌였던 홍보비서관도 지금 공석이고 부대변인 공석이고 이렇다면 부대변인이 필요 없는 건지 필요 없는 직책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다면 아예 없애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필요한데 그걸 공석으로 이렇게 몇 개월간 놔둔다? 이것도 사실은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벌어지는 것들이 결국 대통령실 내부의 갈등 때문이 아닌가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정리해서 빨리빨리 국민들 앞에 이런 것들이 왜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것 시스템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까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기자회견 내용으로 보면 검찰이 본인을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겠죠? 네.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시절에 잊었던 그 비리 혐의 아닙니까? 아직 범죄가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대선 시절부터 계속 나왔던 대장동 문제, 또 새롭게 불거진 백현동 문제, 위례 신도시 문제, 또 성남FC 문제 이런 것들이 대선과 무슨 관련이 있었나요? 성남시장 시절에 빚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지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검찰이 조작한다? 그에 많이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것이 정치에서의 대선 패배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근데 만약 이 발언을 뒤집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이런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을 건가? 전혀 안 됐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 친 이재명계, 비 이재명계 사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많은 의원님들은 이것은 불공정한 수사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적어도 체포동의안을 신청할 정도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그런 준비를 해서 와야지. 무기명 투표라는 게 뭡니까? 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대선에 패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 그리고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 본인은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도 이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 측근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를 좀 걱정하는 것 같고, 좀 목소리를 좀 다르게 내는 쪽에서는 당 자체를, 그리고 당의 어떤 총선이나 미래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아서 나름의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김종민 의원이 잘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입에 좀 달려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그 기소 이유를, 그리고 체포 영장을 그 국회에 보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회를 좀 무시하는 듯하고 국회를 좀 조롱하는 듯하고 마치 적을 대하는 듯한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 말에 소구력이 없어서 그것이 투표에 잘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저는 실패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그 이유와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야당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듯이 잘 준비를 해와서, 그리고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야당의 의원들도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양쪽이 다 프레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방탄 프레임을 이재명과 민주당에 씌우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지금 이거가 보복 수사다, 뭐 수사가 너무 과잉이고 불공정 수사고 이 검찰에 공정 리스크가 있다, 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이재명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한 이유가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발부하지 않게 하려고, 신청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한동훈 장관이 또 국회에 와가지고 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죄목을 낱낱하게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2차 소환에 응한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일관되게 늘 어떤 사람이라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도망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되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 대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도망갈 리는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전에 도망가지는 않겠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체포영장 청구 빌미를, 명분을 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소환에 응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사실상의 뭐 무피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써간 그 답변서
진술서 그것만 제출하고 뭐 그거로 가름한다든가 모든 질문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사실은 조금 지나서는 검찰에서 이건 증거에 인멸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증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도 있고 새로운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고 그렇다는 것 때문에 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체포영장, 구속영장 빌미를 주지 않으려 한다면 소환에 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본인이 지금 무죄를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를 주장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내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이렇게 전후 이 사정을 설명해야 될 것이고 검사와 다퉈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충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에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정 전 실장은 어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뇌물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계획하는 날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또 천화동인 1호를 통해 뇌물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천화동인 1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어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이 2차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평일 출석을 요청한 검찰과 1차 조사 때처럼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 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당초 이재명 대표 측에게 다시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당 업무 때문에 평일은 힘들고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토요일 국민보고대회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는 빨라야 이번 주 일요일, 늦으면 다음 주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진상 등 이 대표 측근 비위와 관련해 조사할 게 많고 1차 조사 때 이 대표가 낸 진술서도 분석해 추가로 질문할 게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작정 이 대표를 기다리진 않겠지만 가급적 출석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2차 조사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뇌물 존재와 정진상, 김용 등에게 유입된 대장동 팀 자금이 선거에 쓰였는지 또 이를 이 대표가 알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가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대장동 공판을 마치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대해 이재명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검찰 진술서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범죄를 보고할 리 없고 자신은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차 소환 때 공개한 진술서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와 결탁한 장본인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주고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은 유 전 본부장이란 취지였습니다. 자신은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엔 천화동인 존재도 몰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지분은 이 대표 측 것이어서 손도 대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찾아와 뭔가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팀 남욱 변호사가 흡연실은 유리벽이라 밖이 보이는데 김용 씨가 종이백을 받는 걸 본 적 있느냐고 묻자 정민용 전 성남 도계공 팀장이 뭔가를 받아들고 나간 걸 본 적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불법 자금 8억 수수와 관련된 증언인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추가 소환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예상과는 달리 이 검찰에 다시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추가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뭐 혐의를 인정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것이라는 건 충분히 다 짐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부르니 내가 선거에 패배했으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추가 소환에 응하는 게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내는 것을 좀 명분을 떨어뜨리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 2차 조사를 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의 전제가 되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것이라는 건 거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추가 출석을 하면 나는 검찰의 요구에 이렇게 성실히 응하고 수사에 성실히 다 출석을 했는데 내가 체포가 돼야 할 이유가 뭐냐. 오히려 체포동의안에서 의원들 설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나는 이렇게 혐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만 수사기관에 성실히 나간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또 일정한 동정심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말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평일 소환 조사를 좀 요청하는 것 같은데 왜 주말에 출석하는 걸 원하는 걸까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언론 보도나 주목도를 좀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나가겠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결국 그 말에서 볼 수 있는 건 당무와 사법 리스크를 좀 분리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 대표로서 본인이 할 일은 하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주말에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야당 대표로서의 업무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이제 뒤집어 보면 검찰로서는 평일이 일하는 날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일반적인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는 대부분 평일에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일단 수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 그러니까요. 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주중에 당무와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챙기는 모습들도 보여줘야겠다라는 또 일각의 그런 또 태도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당무와 사법 리스크를 분리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차 조사 때도 뭐 8시간, 조사만 이제 8시간 하고 이제 조사 보는 것까지 한 12시간 반 정도 했는데 그 정도 수사를 하면서도 이제 많이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좀 있나 보죠. 2차 수사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일단은 이게 대략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던 수많은 얘기들을 하나하나 질문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에 부족하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검찰도 얘기를 했던 사실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나가서 또 이재명 대표 진술서로 가름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 대답도 안 하면 결국 똑같을 텐데 검찰은 왜 또 굳이 소환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질문은 꼭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조서에 남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질문은 다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 진술서로 가름한다면서 33쪽짜리 진술서 냈죠. 네. 그럼 진술서하고 검찰이 기존에 수사해 왔던 거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또 추가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존에 마련했던 질문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냈던 진술서와 실제 수사한 거에 모순된 부분을 또 추가로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소환해서 질문하는 건 불가피한 거고, 그리고 이게 소위 뭐 검찰이 무조건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데, 사실 피의자를 검찰이 소환을 하는 건 수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억울한 피의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결국은 또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서면 진술서를 가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진술을 하였든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하였든 저는 이것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방어권이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거나 뭐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수사기관 앞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 있는 것이고요.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절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야당 대표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그 권리는 보장되는 것이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 가름을 하고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조사가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백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절차는 진술을 거부하든 안 하든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이나 이런 방어권 행사하는 것 자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네. 자, 뭐 어쨌든 뭐 이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구속영장 아까 자명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제 이 대표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할 텐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번에 성남 FC 사건 때도 제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한 이재명 대표 혐의를 보면 일단 기본적인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장동 이슈는 사실 죄명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네. 이런 정도의 혐의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정도 상황입니다. 그 야당 대표건 일반인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것 역시 지금 혐의가 굉장히 위중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니 뭐 이재명 대표 뭐 어디 도망을 가겠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혐의가 중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건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법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혐의가 중하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판단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가 일단 영장 발부 핵심이 될 텐데, 문제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될 것이고, 근데 국회 문턱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야당 대표를 체포하는 것을 용인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국회의원 내부에 또 여론전도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일단 검찰이 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변수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일단 이재명 대표에 좀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당권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측.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어서 아무도 못 건드릴 것이다라는 생각에 약정서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대장동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이제 검찰 진술서에서 범죄 사실을 유 전 본부장이 시장인 나에게 보고할 리가 없다, 그러면서 개인 범죄로 좀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는 얘기 중에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자체가 이재명 대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릴 거라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 자체로는 사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의견이라든지 생각 또는 추정에 불과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간다면 저 진술 자체가 법적 증거로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지분 자체가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인지 아니면 김만배 씨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진술을 바뀌지 않고 본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 것인지에 관해서는 김만배 씨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이 중요한 것이지 그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어서 아무도 못 건드리다고 생각했다는 유동규 본부장의 뭐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김만배 씨의 어떤 진술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김만배 씨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동규 씨나 뭐 네. 윤동규 씨나 아니면은 뭐 남욱 씨,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진술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요. 아까 유동규 본부장이 했던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요 말만 놓고 보면 네. 본인의 개인의 의견이지만 여기에 어떤 증거가 부과돼 있는지는 저희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같은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각각 이제 분리해서 신문할 때 동일한 진술이 나온다면 그 자체로 증거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일단은 그 김용 부위원장이 이제 돈을 수수해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김용 부위원장이 좀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니까 본인이 직접 증인 신문도 하는데 일단 정민용 당시 변호사에게 그 어떤 그 흡연실에 이제 유리가 이게 다 앞에 보이는데 그때 김용 부위원장이 봉투를 받아가지고 간 거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봉투였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받아간 것은 봤다.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진술 같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이런 방식으로 특정을 해나가면서 증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뭐 그냥 말이니까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진술이 여러 사람이 겹치고 거기에 뭔가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 없다면 그건 진술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진술은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은 그거야말로 좀 큰 의미가 없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는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이제 구속 상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 전 실장 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보석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어떻게 결과 나올 거라 보시나요? 일단 보석 신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피고인의 방어권이기 때문에요. 신청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보석 자체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었고 그리고 적부심도 기각이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당장 보석이 받아들여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정 전 실장의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요. 특히 뭐 돈을 받은 혐의나 428억을 뇌물로 약속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과연 정진상 실장이 그런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1단계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나아가서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또는 용인했는지 여부까지도 그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진상 실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큰 산이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선택이 아니니까. 보험료율이 상대되지 않으면 그 당시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보신 대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앞두고 개혁이 한창 추진 중이지만 해답 찾기는 쉽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연금 개혁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보험료율이 좀 중요하잖아요. 현행 이제 9%에서 15%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이 되긴 됐었는데 자, 이게 이제 정부 안에서조차 좀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은 한 2,200만 명 정도 돼요. 그렇죠. 받으시는 분은 한 527만 명. 네 사람이 내고 한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직은 기금이 쌓이고 있어요. 한 900조 원 넘게 쌓여서 일본, 노르웨이에서 세계 3대 연금이에요. 예. 근데 연금이라는 게 저출산 고령화. 내는 사람이 급속히 줄고 있죠.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고 있고요. 여기다 물가. 국민연금 물가가 최악이에요. 물가까지 반영해서 올해는 5% 더 인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중간 점검하고 이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불편한 진실. 우리가 소득의 9%를 내는 게 1998년부터 지금 25년까지 그렇죠. 제자르거든요. 예. 그 사이에 5년마다 계속 연금 개혁해야 한다, 해야 한다 했는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거든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추계를 해보니 당초 지난 5년 전보다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55년으로 단축됐더라. 자, 그러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죠. 예. 한 16명의 민간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니 현재 요율 9%를 15%까지 끌어올리는 건 기본으로 하고 자, 그러면 받는 거. 대체율, 소득 대체율은 지금은 근로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받고 있는데 이걸 50%까지 올리는 한 아니면 그대로 40% 그대로 가는 한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 중간 45% 정도로 중재안 이 세 개 모두 다 민간위원들조차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까지 나선 거예요. 아니 연금보험료 갑자기 9에서 15%로 올리기만 하고 예. 못 받는 것도 세 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네.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그런데 결국은 내가 몇 살까지 납입을 하고 몇 살부터 받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골자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라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 이제 5년마다 한 살씩 현재는 62세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는 2033년이면 65세 이상부터 수급 연령이 되는데 그러면 연금 공백이 생겨요. 연금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세부터 이제 공백이 생기니 가입 연령도 연금 수급에 맞춰서 64세까지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처럼 계속 연금 개혁을 미루다 보면 지금은 네 사람이 한 명의 연금을 이제 보전하고 있지만 오는 2050년이면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역전이 됩니다. 2060년이면 오히려 받는 사람이 300만 명이 더 많아져요.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금 내는 사람은 4명, 받는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러면 현재보다도 5배 이상 더 이제 부담이 늘어나니까 미래 세대의 경우에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지만 3배, 30%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연금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30%라는 것은 본인의 월급의 30%가 국민연금으로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을 안 한다면 네. 59세까지 그렇게 가도 65세까지 예. 지금 못 받고 이제 있는 기간이 이제 5년 동안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15% 정도를 올리자는 건데 그것도 지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9% 나가는 거 너무 힘든데 야, 월급의 15%를 국민연금에 또 뜯긴다고? 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고 예. 그리고 정권 초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연금이 1988년 예. 아직 40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미리 도입한 선진국을 보면 선진국 이제 국민연금은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는 적립식. 연금을 꼬박꼬박 받아서 그걸 잘 굴려서 주는 방식인데 이게 다 소진돼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낸 돈보다도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은 그다음 어떻게 했느냐? 부가 방식. 부가 방식은 뭐냐? 이 당해년도에 연금 걷어서 당해년도에 다 주는 거예요. 부족한 분은 세금을 메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동 조절 장치라고 해서 앞서 제가 인구 문제, 경제 성장률, 물가 다 영향을 미치니 네. 이걸 감안해서 자동으로 연금 받는 걸 삭감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공이 선진국은 더 내고
덜 받고 수급 연령을 점점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금 요율만 갖고 9%인데 일본은 18%예요. 18%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조절 장치를 해가지고 만에 하나 인구가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 삭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시는 분들은 계속 아까운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거든요. 왜냐하면 1990년생은 만 65가 되는 수급 연령이 2055년이에요. 기금 바닥이 나면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나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명문화돼 있지는 않아요. 공무원연금은 명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조차도 자 국민연금까지도 명문화해서 젊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자라는 이제 이 취지에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정권 초기에 빨리 개혁을 하고 명문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이번한 16명 민간위원들조차도 지금 논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 반대 목소리가 있어요. 프랑스 보면 아시잖아요. 예. 선진국도 보면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드랍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연금 늦게 받겠다는데 받자는데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면 미래 세대 아까 얘기했지만 3배 정도로 부담이 늘어나면 못 삽니다. 지금도 집값 올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다 소득 줄어드는데 30%까지 미래 세대가 노후 세대 보장을 해서 연금 내라 그러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과연 10월 정도에 정부의 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이 안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년째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태세가 유지되는 건데 국내 방역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건 3년 전. 세계보건기구는 올해도 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mittee has advised me that, in its view, COVID-19 remains a global health emergency, and I agree.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를 유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출입국 검역과 확진자 격리기간 운용 등 기존의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사태 유지 여부는 다음 분기 다시 논의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격리 의무 해제 논의도 3개월 이상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진이죠. 어제 한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가장 궁금했던 곳이 바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요. 사진기자들이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마스크를 썼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마스크에서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단체 줄넘기를 합니다. 전국 곳곳의 교실에서는 이날 선생님과 친구들 얼굴을 마스크 없이 보게 돼서 반갑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네, 마스크 없는 어린이들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학생들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학교를 둘러봤는데요. 여전히 교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등교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장인들도 비슷했는데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실제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다 보니 마스크를 벗는 게 불안하고 어색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웃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낮에는 기온이 쑥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도에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 지역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 부산은 10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목요일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앞으로 맑은 날씨 속에 강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